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분은 바로 오메 이게 뭔 글자란가? 짝대기를 여기 하나 더 끄셔야죠. 여기. 네. 이제 한글을 창제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누이 만. 이런 걸로 끝내야 재미를 주시네요. 와. 네, 폰 노이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많이들 예.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애니악은 대략 한 18,000개 정도의 진공관을 활용한 기계인데요. 18,000개? 네, 얼마만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 거대한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아니 노이만인데 한 2만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 이만이니까 응. 노 노 이만이니까 노 이만이어서 네. 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발 좀 우리 프로의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딴 것도 아니고 혹시 백돌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애니악을 사용해서 뭐 다양한 계산을 했지만 네. 이 폰 노이만은 이 계산기에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 및 프로그램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네. 1949년에 에드박이라는 에드박! 네, 저는 신영박인데. 저는 종원박이에요. 예. 제발 좀요. 나는 뭐 어쨌든 에드박 절대 잊어버릴 일은 없겠군요. 이 에드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였고요. 네. 이게 바로 그 애니악을 개발한 지 불과 3년 만에 개선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빨리.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노이만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와. 네. 이 노이만 이름을 따서 만든 건가요? 그렇죠. 네, 폰 노이만이 확립시킨 게 컴퓨터의 형태인데요. 네. 뭐 CPU, 메모리,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구조들을 최초로 확립을 하였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존 폰 노이만이 설계한 노이만형 컴퓨터는 메모리, 제어 장치, 산술 논리 장치, 입출력 장치를 주축으로 하는데요. 하드웨어로 국한됐던 과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접목한 파격적 개발이었죠. 그야말로 현대식 컴퓨터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현대식 컴퓨터의 설계자이자 분야를 막론한 연구로 현대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오늘의 인물 존 폰 노이만. 우리 삶에 컴퓨터라는 선물을 준 그에게 잠시나마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존 폰 노이만은 헝가리 출신의 미국인 수학자입니다. 사실 엄연히 말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컴퓨터공학, 경제학, 통계학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연구하였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도 뛰어나기가 힘든데 그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만 봐도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네요. 놀랍게도 저 업적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업적들입니다. 그의 생애는 비범한 천재성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폰 노이만의 천재성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암기력과 계산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아들의 뛰어난 암산 능력을 보여주며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2자리, 3자리 덧셈이 아니라 8자리 이상의 곱셈과 나눗셈으로요. 그는 8살의 나이에 미적분학을 이미 뛰어나게 할 수 있었고 여러 언어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부다페스트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 입학합니다. 파소리 김나지움이라는 이 학교는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교였습니다. 물론 폰 노이만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마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천재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 따로 특별하게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당대 최고의 천재인 폰 노이만은 겨우 22살에 부다페스트 대학교의 수학 주전공, 물리, 화학 부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학에도 관심이 있어 화학공학 석사 학위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그 후 불과 3년 뒤에 독일의 교수 자격 시험을 25세 나이로 통과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30개가 넘는 수학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분야인 물리와 경제학 논문도 발표하며 학계의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25살 이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나이보다 많은 수의 논문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독일은 나치 독일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를 피하기 위해 폰 노이만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또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하였고 원자폭탄 개발의 아주 핵심적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학자로서 극도의 엘리트 코스에 따라 살아온 폰 노이만은 생각외로 상당히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파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항상 즐겼다고 합니다. 천재성과 사교성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화가 많이 탄생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교수님이 증명되지 않은 수학 정리를 소개해주자 수업 시간 중에 증명을 해내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당시 수많은 개발자들이 몇 개월간 연구한 수천 장의 문서를 들고 폰 노이만에게 자문을 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폰 노이만은 그 모든 자료들을 단 2시간 만에 파악하고 설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에서는 지금까지도 폰 노이만의 접근 방식이 가장 완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천재성을 바탕으로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 이론, 물리학에서의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접근법, 수많은 수학에서의 업적, 컴퓨터 공학 및 인공지능의 기초, 이 다양한 분야의 모든 일을 혼자서 모두 해내었고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인생을 살아온 폰 노이만은 골수암에 걸려 1957년에 사망합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운 와중에도 현대 DNA 구조를 구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지능을 가진 한 천재의 업적과 함께 인류는 이렇게 또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라이스터디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에 대한 라이스터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내용이 길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Part 1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형태를 연구하는 경제학 및 수학 이론입니다. 폰 노이만과 모겐슈텔은 두 사람이 공주한 책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실제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시라는 사람이 발표한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에 의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아주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론이 됩니다. 게임 이론은 크게 협조적 게임 이론과 비협조적 게임 이론으로 나뉘어집니다. 협조적 게임은 경기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발적으로 구성력 있는 계약에 합의하여 연대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협조적 게임은 국제무역, 노사단체 협약, 그리고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유죄협상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비협조적 게임은 원칙적으로 구성력이 있는 계약이나 연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비협조적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 적대적 합병, 순수 경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협조적 게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을 자기 구속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표현 방식으로는 전략형 게임, 전개형 게임이 있습니다. 전략형 게임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의 선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치킨 게임 등이 있습니다. 전개형 게임에서는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개형 게임에서는 동태적 의사결정 과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참여자가 어떤 선택을 이전에 했는지를 알고 이를 자신의 선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개형 게임은 수용도로 표현되며 나무줄기 부분에서 게임이 시작되며 가지를 쳐가는 과정에서 게임의 진행 과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나무의 맨 아래쪽에는 각 참여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게임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는 경기자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경기자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Have been seeing all these mechanical instruments and everything, and how are they educating more people to operate these instruments? Is there enough people to do it? Or I'm glad that you're asking this question because it's really a very good one. No, we don't have enough people, and we better do something about it. And I hesitate to say that we better do something about it quickly, but rather we better do something about it both quickly and then continuously. In other words, we need more training in science on all levels, in college, in the high schools, and more training of high school teachers. All along the line will have to accelerate a great deal. Bill, do you think you might get into that sort of field? No, sir. I'm sort of interested in law a little bit. He's a lawyer from Arkansas, Dr. Van Neumann. You're not going to be an engineer, huh? No, sir. Do you think that more scholarships would help a whole lot if we had a whole lot more scholarships? Yes, more scholarships would be very important and would be very helpful. But you must also remember that the scholarships help you only at the end of this process. And that before this, one needs very good training in secondary schools. Otherwise, you may never discover that you have that ability. Also, one needs more training of science teachers for the high schools, because otherwise the high schools never get to that point. Come on over here, so Barbara. it will have to affect a whole lot of things. We might move over and take a look at a few other things, and Yes. for the moment we'll leave this General Dynamics exhibit and go over here to an exhibit we have here. This is the electronics exhibit, whereby, as you see, they have a number of gadgets of, I guess you might call them that, or is that the wrong word? No, I think it's the right one. This is what they tell me is a scintillator. Now, what do they do with that, Dr. von Neumann?
Well, these are, I think, all counting instruments with which you determine the radiation level, All counting instruments, uh-huh. except this, which seems to be just a carrying case. Not all heuristics are built in. Some can be deliberately acquired. Here's a lesson on acquired heuristics from one of the great thinkers, Neumann Janos. I put him near the top of my list of the smartest people of the 20th century. Born in Hungary in 1903, he changed his name to John von Neumann by the time he came to America. He made major advances in set theory, in number theory, and in computer science. He basically invented game theory, which we'll talk about later. He was a major mover in the Manhattan Project, responsible for the atomic bomb in World War II, in the later hydrogen bomb, and in the early years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Along with Einstein, he was one of the original members of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at Princeton. And all of our computers embody what's known as the von Neumann architectur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von Neumann is that he quite deliberately built his own kit of heuristics. It was that kit of heuristics that let him cross fields so easily and productively, from physics and mathematics to economics to game theory. I'm sure you've seen technical textbooks with lists of formulae in the back, always a little forbidding. We go to them only when we have to. Not von Neumann. Those were von Neumann's favorite part. He would deliberately memorize the formulae in the back of textbooks, formulae in matrix arithmetic, formulae in physics, formulae in theoretical biology, formulae in economics. Why? So that he could use those patterns as heuristics. In particular, so that he could recognize similar patterns elsewhere. In the history of ideas, it's repeatedly happened that an idea in one area developed for one purpose finds an unexpected application elsewhere. Concepts developed purely for philosophy of mathematics turned out to be just what you needed to build a computer. Statistical formulae developed for understanding genetic change in biology are now applied in both economics and in programming. Von Neumann's strategy was to familiarize himself with those formal patterns in order to be able to see connections and analogies when he saw something like them somewhere else. He stocked up on mental patterns in one place so he could apply them somewhere else. Now, I'm not arguing that we should all be von Neumanns, nor am I urging you to memorize the backs of technical textbooks. The lesson's much more general and applies to a well-rounded education in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as well. Pay attention to patterns and templates, patterns of reasoning, templates for decision-making, ways of life. Tuck them away for future reference. Those may come in handy in some other context.